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증권사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업 분석의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코인베이스 추가 내용 보충 설명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이 되었죠. 네, 그래서 대략 한 300달러 선 초반에서 좀 놀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가격이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동사는 12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기준 이용자 수가 5,600만 명 정도가 된다. 대부분 미국인이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은 3,350억 달러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된다. 매출 대부분은 암호화폐 중개 통한 수수료 수익이 창출이 되고 그 다음으로 수탁, 스테이킹, 시장 분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제도권 편입의 선두주자를 좀 봐야 되겠죠. 페이팔, 스퀘어, 테슬라, 스타벅스 등이 미국 업체에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탑재를 했고 그리고 운용사들이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 기대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측면이 좀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과 상장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는 상장 초기 변동성을 높일 수가 있으며 특히 직상장을 선택한 만큼 초기 락업 물량 제한 없이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현재 비교 가능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나스닥 거래소 및 그리고 모의사인 인터 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부분하고 이제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가격이 높은 변동성이 실적에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점과 크라켄, 이토로 업체 간의 또 수수료에 대한 이런 또 경쟁이 또 붙게 되면 또 이 부분을 어떻게 수익성을 부족분을 또 어떤 부분으로 또 채워 나갈지도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요인으로는 암호화폐 가격 급등락의 실적 변동성 확대와 경쟁사 대비 높은 수수료율의 인하 압박과 디파이 시장 성장에 따른 탈중앙화 거래소 점유율의 하락 우려도 좀 있다라고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해당 표를 보시게 되면 자 중개 수수료에 대한 수익성 의존도가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및 서비스 부분은 3%밖에 안 된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고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이 좋을 때만 중개 수수료가 좀 재밌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에 대한 압박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열게 되면 너무 편중된 수익에 대해서 다른 기타 수익을 좀 이거의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익성을 좀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분기 매출 추이를 보게 되면 당연히 코인 시장이 좋을 만큼 성장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누적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죠. 다 비례하죠. 그리고 플랫폼 내 자산가치 암호화폐 시장 대비 점유율 추이를 보게 되면 대략 한 12% 정도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거래자산수 거래량 비중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파란색이 비트코인, 회색이 이더리움, 그리고 하늘색이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기타인데요. 보게 되면 기타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즉 메이저는 메이저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성장하고 있는 코인들 위주에 대한 거래량 비중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라는 측면이 되겠거니와 이때는 25종이었고 이때는 45종이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45종 부분에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 말의 의미는 좀 더 괜찮은 코인이 있으며 언제든지 상장을 조금 더 유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출이 좀 잘 나오고 수수료도 좀 키우려고 하면
마켓에 대한 코인의 또 개수도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상장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모델링이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서비스 제공 라인업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자 12년도 때부터 이렇게 쭉 성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 NF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주요 사업 구도를 보게 되면 스토어 시장, 그리고 스테이킹, 그리고 캠페인 수수료 수익, 그리고 라이선스 수익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수수료가 가장 커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고객이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 관리해주는 수탁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스테이킹 수익 부분에 있어서 예치를 하면 그만큼 예치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은행에 비슷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모델링을 일단은 과거 때부터 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 잘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쪽도 조금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캠페인 수수료 수익이 자산의 발행자들에게 암호화폐 및 어플리케이션 교육할 수 있는 플랫폼을 뭐 하겠다. 그리고 그만큼 뭐 앱 다운로드와 같은 작업을 완료하는 대가로 받게 되는 수수료 수치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라이선스 부분인데요. 보게 되면 분석이나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라이선스를 수익을 수취하는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상장이 됐기 때문에 상장이 된 만큼에 대한 매출과 이익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 얼마만큼 성장을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다 내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지표 하나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게 YOY라고 해서 전년동기 대비 얼만큼 성장을 보여주었냐라는 것인데요. 조금 재미있으려면 여기 부분도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았죠. 쏙 뺐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때는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그 뒤부터 이때부터 엄청나게 성장을 보여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페이팔 CEO가 페이팔을 통한 암호화폐 결제량이 수개월 내 2억 달러까지 달성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뭐 스퀘어나 페이팔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 이미 이 신사업을 키우겠다라는 게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CFO가 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장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지속적인 이익률을 유지시키기 위한 그리고 한쪽의 이익률이 너무 편중이 되어져 있으니 다양성을 만들어야지만 주주들에 대한 안착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떠한 모델링을 좀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암호화폐에 있어서 나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보게 되면 알레시아 하스가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비즈니스 범위 부분을 확장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다수 수입은 커스터디와 거래 수수료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스크 부분을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볼 거라고 하는데 조금 기발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식 라이센스를 얻은 거래소가 상장까지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시장의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 코인베이스가 좀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배경이 코인베이스가 그것을 다 해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코인베이스 자체가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어떤 서비스를 할 거라고 하면은 규제 기간에 대한 허락이 좀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나올 것입니다. 그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여기에 편중되어져 있는 이 수수료 수익으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주청에 대해서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힘들지만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제약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잘 정리하고 만들어내는 순간 나머지에 있는 코인 거래소들이 또 벤치마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어렵겠지만 그것을 잘 해 나갈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코인베이스 상장 전달 2.5억 달러어치 주식을 매입을 했다. 여기에 보면 캐시우드 누나가 캐시우드 누나가 이 코인베이스까지도 주식을 매집을 했다라는 것은 이 아크 인베스트 성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보자.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핀테크 쪽에 아예 그냥 몰빵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왜 비트코인의 찬양론자로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이분의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퀘어를 대량으로 매입을 해놨는데 야 나는 비트코인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스퀘어의 신사업이 비트코인 쪽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주가가 더 안 올라갈 텐데 그런 짓거리를 할 것 같습니까?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인베이스까지도 넣어주었던 배경은 이제 이쪽 시장에 있어서 내가 이런 포트 쪽에 대한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다음에 이 시장에 거의 몰빵을 찍어주겠다라는 측면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자금이 앞으로 얼마만큼 늘어나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고, 많이 늘어날수록 이런 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도 많이 자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분도 상당한 호재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자금을 받는 또 그런 회사들은 그 자금을 또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상품군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코인 시장 자체가 과거 대비보다 등락폭은 좀 덜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서학개미 밤새 코인베이스 289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다. 이제 미래는 이곳이다. 테슬라는 이미 너무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제 그 다음에 이 집 많고 오를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해가지고 눈에 들어오는 쪽은 아마 코인베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삼성, 신한해, 뭐 NH 하나 등등 해가지고 모았던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해요. 아마 이 돈이 코인 시장에 들어갈 것 같았는데 상장이 되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주식했던 사람들이 암호화폐 이제 친화 기업 쪽으로 매수를 한 건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되지 않습니다.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CFO 암호화폐 보유량을 확대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식 문건에 따르면 SEC 제출한 공식 문건에 따르면 이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5,3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3,400만 달러의 알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져 있으며 코인베이스의 암호화폐 거래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군을 만들어낸다고 이야기를 했죠. NFT의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도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NFT 쪽에 상장된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NFT 코인은 제휴를 맺어서 많이 밀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기본 탑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 다른 수익성에 대한 다각화를 내놓을 것인데 이 SEC에 제출한 이 문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 전략 보고서는 주식을 해왔던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상장하기 전에 해당 규제기관들에다가 너희 회사의 장기 전략 보고서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너희 회사가 당장 한 달 뒤에 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안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의 장기 미래 전략 보고서까지도 좀 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준 뒤에 상장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문건이 공개가 되면은 추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부분을 보게 되면 NFT 쪽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하고 NFT 시장을 좀 키워서 계속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점이겠죠. 기존의 디파이 부분 대비도 있겠지만 앞으로 디파이는 어차피 할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NFT를 좀 더 키워주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니와 또 다른 측면은 아무래도 디파이 부분은 약간의 여러 가지에 대한 또 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측면도 좀 고려를 해봐서 이런 언급을 좀 하지도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백 개 ETF 암호화폐 보유 상장사에 투자를 했다. 이런 ETF 쪽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는 여러 가지 ETF가 많이 있는 건 대부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코인 회사를 ETF 추종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상품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여기에서도 이중 88개 ETF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144개, 스퀘어 주식을 222개,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져 있다. 재밌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캐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 버전 출시를 했다. 업데이트 권장한다라는 소식과 왁스가 NFT 판매 수익금 총 일부분을 소각하겠다라는 소식, 코인베이스 CEO가 나스닥 상장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전환점이다. 상징적이죠. 예. 그래서 코인베이스로 인해서 이제 후발주자들이 좀 더 상장하기 편한 구도가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면 또 그만큼 법률도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좀 골치 아픈 부분을 또 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드워드 스노든의 NFT 스테리프리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NFT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중 없는 작품에 대한 물량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희귀성이 많은 작품들이 약간의 쉴 틈 없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관건이 되거든요.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추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퇴직연금 투자 플랫폼 에이다 투자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이트 러스트 캐피탈이 뭐 그랬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 쪽에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나 그런 쪽에서 계속 접근과 컨택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트러스트가 총 금액의 추월 입막했다라는 해서 그래프만 보셔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아무래도 5월 달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겠냐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거의 전 세계 시총에서 거의 이제 손가락 5가지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이주열 하는 총재는 매우 보수론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암호화폐 지급수단 한계 내일제 가치 없다고 했는데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게 되면 입장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수하게 아주 순수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점. 그리고 퀀텀이 NFT 적용 활용 소식이 나왔고요. 퀀텀은 원래 기반, 진짜 원래 본인들이 생각했던 사업 기반보다 좀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 대비를 좀 생각하면서 지금 시점하고 대입해서 퀀텀을 평가하면 안 되고요. 지금 시점 기준으로 사업 모델 방향성과 로드맵을 다시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좀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인버스가
인버스 ETF가 캐나다에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올해 중에 또 그만큼 코인 시장에 대한 이제 그만큼 또 ETF가 나왔으면 인버스 ETF를 내야 어느 정도 또 교차가 되겠죠. 시장이 떠나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보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아질 때 이 인버스 ETF, 캐나다의 인버스 ETF 추이가 얼마만큼 높아지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올라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비싼 인수에 나선다라고 해서 인수가 5천억 원 정도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메이드가 이 비썸을 먹는 규모로 따졌을 때는 글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게리 갠슬러가 SEC 위원장에 확정이 됐는데, 뭐 과거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승인 요청 중에 리스트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군데인데, 피델리티께 통과가 되냐 안 되냐인데, 아마 게리 갠슬러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앞으로에 대한 본인의 그런 인수인계나 그리고 그 업무 파악하는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마 보류하고 연기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힘이 실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아무래도 그 연기가 나오게 되면 기존 2017년도 장 때도 비슷했습니다. 연기가 되고 뭐 판단이 약간 좀 흐려지게 되면 시장이 약간 약세로 가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오스가 뭐 보이스 NFT를 여름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NFT가 시장의 강세예요. 인터 컨티넨탈 익스체인지도 NFT를 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거래소의 거의 조상급인 그쪽에서 이 NFT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이쪽이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그러니 뭐 보이스도 당연히 NFT를 하니까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업비트에 대한 예금 실사 보고서 결과 공개가 나왔는데 100% 넘게 들고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성이 없겠고요. 최근에 저도 조금은 출금을 해보긴 했는데 출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베이지북 공개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경제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었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환자 추이 폭이 급등했다가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백신에 대한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일본 확진자 추이를 한번 볼까요? 네. 확진자 추이를 보게 되면은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그냥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이 시점을 보게 되면 일본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보다는 좀 덜하는 부분이다. 근데 아직은 조금 좀 조심할 필요성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영국 시점을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쓰다 보니까 그만큼 백신에 대한 효과, 부작용 추이는 있겠지만 잘 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이만큼 백신을 자체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쪽은 그만큼 빨리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파월 연중 의장이 자꾸 시장 달래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만큼 성장 속도가 더 빠르고 회복이 빠를 텐데 나머지 주변 국가에 대한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올렸을 때 나머지 국가들이 따라와 줄 거냐 못 따라와 줄 거냐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저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고요. 자, 연준 의장 경제가 성장 변고점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평가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것을 표명했다. 계속 이야기가 똑같죠? 그리고 일본의 수준은 예상치에 하회했다. 왜냐?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1.69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가 지표가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등 인플레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국채금리 안정, 그리고 금리 스프레드 차이가 유로화와 엔화 강세 압력을 유발함에 따라 하락이 좀 보여줬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를 한번 준비를 해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해당 보고서를 여러 가지를 보고 싶지만 항상 다운로드 속도가 잘 나오지 않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노력을 할 수 있을 만큼만 최대한 발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가 공부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좀 시간 부분에 대한 조정을 좀 실패했네요. 죄송합니다.